대한민국 주식시장 세계 5위 등극. 이 믿기 힘든 뉴스에 전 세계 경제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의 수석 분석가는 이를 일시적인 거품이라 단정짓고 날카로운 경고성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펜끝은 오래가지 못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데이터들을 파고들수록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기적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철통 같은 방산,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조선, 그리고 세계 최고 효율의 원전까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린 국가적 독점이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도달한 곳은 숫자가 아닌 역사였습니다. 70년 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64달러짜리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거인이 되었는가? 한국의 몰락을 예언하려던 영국 분석가가 결국 경이로움에 굴복하고만 그 생생한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엘레널, 한국 봤어요? 동료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코스피, 세계 5위.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거품이겠죠? 그런데 손가락은 이미 검색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널 하틀리입니다. 런던 정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코노미스트지에서 30년째 수석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단순합니다. 숫자를 읽고 그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게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에요. 2026년 6월의 평범한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런던 사무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이고 책상 위에는 반쯤 식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유럽중앙은행 금리 결정 분석 원고를 마무리하던 참이었는데 그때 동료 제임스가 제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이 세계 5위라니. 모니터에는 블룸버그 속보가 떠 있었어요. 코스피가 장중 8,933포인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년 만에 2,700선에서 8,800선까지 수직 상승했다고 했어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였죠. 저는 30년 경력의 직업적 본능으로 즉각 반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변수들이 정렬되기 시작했어요. 국토 면적부터 봤습니다. 한국은 10만 제곱킬로미터, 세계 107위예요.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런던에서 차로 2시간이면 영국 절반을 가로지르는데 한국은 그 영국보다도 작은 나라예요. 한반도 전체도 아니고 휴전선 아래 절반짜리 땅입니다. 인구를 봤습니다. 5,170만 명. 세계 29위예요. 중국이나 인도처럼 14억 명이 내수시장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경제학적으로 인구 1억 명이 넘어야 내수 소비만으로 대기업이 굴러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한국은 그 절반에 불과해요.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좁다는 뜻이고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하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너지에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3.9%. 석유도 나오지 않고 천연가스도 없고 철광석도 없어요. 동해가스전이 있었는데 매장량이 바닥나서 이미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석유도 나오고 천연가스도 나오고 곡물 수출 세계 1위예요. 중국은 히토류 세계 1위에 석탄도 넘쳐나죠. 인도도 석탄과 철광석이 풍부하고요. 한국은요. 수입길이 막히는 순간 공장도 못 돌리고 난방도 못하고 자동차도 못 굴립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놓고 저는 잠시 멈췄어요. 국토 107위, 인구 29위, 에너지 자립도 6%. 솔직히 이 조건이면 세계 증시 32위 안에만 들어도 대단한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성장 모델 어디에도 이 조건으로 세계 5위 증시를 만든 사례는 없어요. 제가 런던 정경대에서 배운 이론으로도 30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으로도 이건 설명이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처음으로 3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 액면 분할 이후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라고 했어요.
SK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12위에 올라섰고요. 삼성전자는 메탈에 제치고 글로벌 시총 12권에 진입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12,000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었어요. 9,000선 돌파가 유력하다는 분석도 쏟아지고 있었고요. 저는 커피잔을 옆으로 밀어두고 빈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 증시 5위, 반도체 버블 경보. 3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이 정도 거품은 눈 감고도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논리는 선명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48시간이면 충분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는 지금 생각하면 쓴웃음이 나옵니다. 버블 논리를 무너뜨릴 첫 번째 데이터를 마주하는 챕터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코스피 구성 종목부터 파고들었습니다. 거품을 증명하려면 그 거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부터 짚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예상대로 첫 번째 숫자는 선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합치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50.4%였어요.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겁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나 전형적인 단일 산업 의존 구조입니다. 반도체 두 종목이 나라 전체 증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그 두 종목이 흔들리는 순간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고 집중은 언제나 리스크입니다. 칼럼의 첫 번째 단락이 써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직업적 습관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떤 주장을 쓰기 전에 반드시 비교 데이터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편중이 얼마나 특이한 현상인지 보여주려면 다른 나라 증시는 어떤지 함께 제시해야 독자들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S&P 500,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지수예요. 그 시가총액의 34.8%가 빅테크 7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이 7개가 미국 증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2016년만 해도 12.5%였는데 10년 사이에 3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미국 증시를 보고 빅테크 버블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세계 최강 경제 대국의 당연한 구조로 받아들이죠. 대만을 봤습니다. TSMC 하나, 단 한 종목이 대만 전체 증시 시가총액의 42%였어요. 한국의 두 종목이 50.4%인데 대만은 한 종목이 42%입니다. 대만 정부가 TSMC 편중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해서 펀드 투자 한도를 10%에서 25%로 올리는 규제 완화까지 단행했어요. 한 종목 때문에 법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세계 금융시장은 대만 증시를 보고 TSMC 버블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일본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1989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중 33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당시 세계 시총 1위가 엔티티, 일본 전신 전화회사였고 2위였던 IBM보다 시총이 3배나 컸습니다. 그 아래로 일본은행 4곳이 줄줄이 앉아 있었어요. 금융과 전자산업이 일본 증시를 세계 1위로 끌어올린 거였죠. 특정 산업이 증시를 견인하는 건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빅테크 7개가 35%, 대만도 TSMC 하나가 42%, 일본도 금융과 전자로 세계 1위를 만들었어요. 특정 산업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었어요. 세계 증시의 공통된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강한 나라에는 반드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 있고 그 산업이 증시의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만 유독 반도체 빼면 뭐가 있냐는 말이 나오는 건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쓰던 칼럼 첫 단락을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제대로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버블을 증명하려면 그 산업의 실체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했습니다. HBM4가 뭐냐면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초고속 메모리예요.
AI가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방대한데 그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가 HBM입니다. 차선이 넓을수록 차가 많이 다니는 것처럼 HBM4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넓은 고속도로예요.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에 삼성 HBM4가 들어가고 AMD 차세대 AI 칩 MI400에도 삼성이 주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AI 산업의 핵심 부품을 삼성이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점유율이 62%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2026년 물량은 이미 전량 완판 상태고 올해 HBM 매출은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시총 12권에 진입했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시총의 93%까지 따라붙으며 코스피 1위 자리를 두고 30년 만에 격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버블은 실체 없는 기대감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생깁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세계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실제로 만들고 실제로 팔고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공급은 한국 두 회사가 쥐고 있었어요. 저는 빈 칼럼 파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제목은 그대로였어요. 한국 증시 5위, 반도체 버블 경보. 그런데 그 제목 아래 써내려가야 할 논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두 종목이 절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더 이상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열어서요. 반도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했으니까요. 반도체 너머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순간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방산 데이터를 열었어요. 반도체 편중 논리를 보완하려면 다른 산업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줘야 했거든요. 방산 수출 규모를 확인하면 한국이 반도체 외에는 내세울 게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생각을 접어야 했어요. 56조 6천억 원. 올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였습니다. 작년 대비 3.7배였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17배 증가한 수치였고요. 세계 방산 수출 4위, 나토 회원국 내에서는 2위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3번 확인했어요. 영국이 나토 회원국이고, 프랑스가 나토 회원국이고, 독일이 나토 회원국인데 그 안에서 한국이 2위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더 파고들었습니다. 천무미사일 요격률이 96%였어요. 그리고 가격은 미국 패트리엇의 4분의 1이었습니다. 같은 성능을 4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유럽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한국산 무기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빅센 빅세븐 기업의 수주 잔액이 113조 원을 돌파했어요. 113조 원이라는 건 앞으로 몇 년치 일감이 이미 확보돼 있다는 뜻입니다. 수주 잔액이 쌓인다는 건 수요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저는 조선 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이쪽은 더 오래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선업은 한국이 오래전부터 강했던 분야니까요. 그런데 숫자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LNG 운반선 세계 점유율 66%였어요. 올해 발주 예상 물량 17척 중 2척에 하나꼴로 한국이 가져갈 전망이었습니다. 수주 잔량이 3.5년치나 쌓여 있었고 올해 신규 수주 전망이 56조 원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 3척 중 2척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LNG는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연료예요.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연료인데 그걸 운반하는 배의 3분의 1을 한국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원전 데이터를 열었을 때는 잠시 멈췄어요. 체코 두쿠바니 한국형 원전 APR 1400덱 2기를 수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규모 26조 원. UAE 바라카 이후 두 번째 원전 수출인데 유럽 시장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원전 수출이 가능한 나라가 몇 개국인지 바로 검색해봤습니다. 5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그리고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5나라뿐인데 한국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럽 한복판에 처음으로 진입한 거예요.
프랑스와 러시아를 제치고요. 현대차 데이터가 마지막이었어요. 자동차는 워낙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서 이쪽에서는 특별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은 3년 연속 글로벌 자동차 판매 3위였어요. 10M 21만 대를 팔았습니다. 도요타, 폭스바겐. 그 다음이 현대차였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역대 최다 판매 기록까지 세웠고요. 미국 소비자들이 도요타와 폭스바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자동차가 현대차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메모장을 꺼냈어요. 지금까지 나온 숫자들을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갔습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원전, 자동차 5개였어요. 반도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방산은 나토네 2위, 조선은 LNG 운반선 66%, 원전은 유럽 첫 진출, 자동차는 글로벌 3위. 이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그 나라 증시를 설명하는데 충분한 산업들이었는데 한국은 이걸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칼럼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제목 아래 첫 단락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어요. 반도체 버블이라고 썼는데 방산은 어떻게 설명하죠? 조선은요? 원전은요? 현대차는요? 반도체 하나로 올린 거품이라고 쓰려면 나머지 4개 산업의 숫자들을 전부 무시해야 했습니다. 그건 분석이 아니었어요. 그건 결론을 정해놓고 데이터를 끼워 맞추는 거였죠. 30년 경력 동안 제가 가장 경계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파일을 닫았어요. 지금 당장 결론을 낼 수 없었습니다. 더 봐야 했어요. 이 숫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걸 가능하게 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열었어요. 이번엔 시장 규모 대비 효율 지표였습니다. 효율이라는 단어를 저는 늘 조심스럽게 씁니다. 경제학에서 효율은 냉정한 개념이에요.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숫자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마주한 숫자들은 30년간 효율을 분석해온 저도 처음 보는 조합이었어요. 1인당 시가총액부터 계산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시총은 약 8만 7천 달러였어요. 그 자체로는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을 놓는 순간 이 숫자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1인당 시총은 3,300달러였거든요. 한국이 인도의 26배였습니다. 인구로는 인도가 한국의 27배인데 1인당이 만들어내는 시장 가치로는 한국이 인도의 26배예요. 한국 사람 1명이 인도 사람 26명분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계산이 맞는지 검증했고 맞았습니다. 땅 단위로 쪼개면 격차는 더 선명해졌어요. 국토 1제곱킬로미터당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5.6배 높았습니다. 중국보다는 19배였어요. 월반짜리 땅에 자원 하나 없이 이 나라는 단위 면적당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에서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넓은 땅이 유리한 게 아니었어요. 그 땅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전부였던 거죠. 레이 달리오의 강대국 지수를 찾아봤습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투자자가 만든 지수로 저도 여러 번 참고해온 자료예요. 그 지수에서 한국은 경제 83.8점, 군사 87.8점, 수출 89.4점으로 세계 6위였습니다. 국토와 인구와 자원을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에 올라올 수 없는 나라인데 실제 국력 지수에서는 세계 6위였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효율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더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부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찾아보니 한국의 중공업 기업이었는데 17,000톤짜리 단조 프레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조 프레스가 뭔지 잠깐 설명하자면 금속을 강한 압력으로 눌러서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장비예요. 17,000톤이면 어느 정도냐면 에펠탑 2개를 합친 무게로 금속을 압축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부품, 즉 원자로 압력용기나 증기발생기 같은 부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이 장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장비를 자유진영에서 보유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미국도 없어요. 프랑스도 없고 영국도 없어요.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만 갖고 있는 장비였습니다. 한국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원전을 짓고 싶은 나라가 중국 말고 의존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이 원전 핵심 부품 제조에서 의존해야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뜻이에요. 패권국이 의존하는 나라.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였습니다. 삼성물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 소형 모듈 원자로 1위 기업 뉴케일 파워의 핵심 주주로 올라섰다는 내용이었어요. 앞으로 3년간 에너지 사업에만 6조 5천억에서 7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소형 원자로, 즉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건설 비용이 낮고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어서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분야예요. 한국이 대형 원전 수출에 이어 소형 원자로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런던 정경대에서 경제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볼 때는 절대 수치만 보지 마라. 그 나라가 가진 자원과 인구와 면적 대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한다. 그게 진짜 그 나라의 경쟁력이다. 저는 30년간 그 원칙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 원칙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순간 이건 설명이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국토 107위, 인구 29위, 에너지 자립도 6%인 나라가 1인당 시총에서 인도의 26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미국보다 5.6배 높은 단위 면적당 시장 가치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강대국 지수에서 세계 6위였습니다. 자율진영 유일의 원전 핵심 부품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건 제 모델 밖의 나라였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성장 방정식에 이 나라를 대입하면 오류가 났어요. 변수가 맞지 않았어요. 투입 대비 산출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십여 나라의 경제를 분석해왔지만 이 정도 조건에서 이 정도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칼럼 초안이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숫자는 결과만 보여줬어요. 원인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효율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이 숫자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저는 더 거슬러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의 출발점으로 숫자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처음이 나옵니다. 모든 경제에는 출발점이 있어요. 저는 한국의 출발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1958년 대한민국 1인당 GDP 64달러. 오늘 환율로 환산하면 하나로 9만 원 남짓이에요. 1년 소득이요. 한 달이 아니라 1년입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쌀이 모자라서 미국 원조 밀가루로 연명하던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러 나라보다도 낮은 수치였어요. 저는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64달러에서 지금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1963년부터 한국 청년들이 독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였어요. 7,936명이었고요. 이들이 간 곳은 탄광 지하 900m였습니다. 지표면에서 900m 아래 고층 빌딩 200층을 땅속으로 내려간 깊이에요. 그곳에서 3교대로 석탄을 캤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갱도에서 온몸에 석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일했어요. 당시 한국 월급의 10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간호요원 1057명도 독일 병원으로 갔어요. 낯선 언어로 낯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독일어를 배우면서 일했고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광고와 간호요원을 합쳐 약 19,000여 명이 독일에서 피땀을 흘리며 번 돈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총 금액 1억 달러.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원자재 수입 하나 없이 오직 사람의 노동력만으로 벌어들인 순수한 외바였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편지 한 장에 월급 봉투를 넣어서 보내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독일 탄광 지하 900m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을 뜯지도 않고 봉투 그대로 한국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 돈이 한국에 도착하면 동생 등록금이 되고
어머니 병원비가 되고 가족이 먹을 쌀이 됐습니다. 중동은 더 혹독했습니다. 1974년부터 8년 동안 한국 건설업체들이 중동에서 444억 달러어치를 수주했어요.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원기업, 사막 한가운데 섭씨 50도가 넘는 더위에서 용접하고 배관을 깔고 도로를 놓았습니다. 1980년에는 해외로 나간 한국인의 80%가 중동에 있었어요. 이게 왜 중동이었는지 맥락이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석유값이 4배로 뛰면서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석유 수입 대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석유 파는 나라에 가서 공사를 해주고 그 돈으로 석유값을 낸 거예요. 위기를 당하면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돌파한 겁니다. 1970년대 전체 외화 수입의 85%가 중동 근로자 송금이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경제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으로 나가 과일을 팔고 공장에서 12시간을 일하고 잠을 아껴가며 자식을 가르친 어머니들. 월급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아내에게 건네던 아버지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수학 문제를 봐주다가 소파에서 잠든 아버지들. 이건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수백만 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어요. 국가 부도 직전의 위기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조건은 가혹했어요. 기업 구조 조정, 금리 인상, 대규모 실업,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전국에서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351만 가구가 참여했어요.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돌반지를 내놓았어요. 트로피를, 금메달을, 대대로 내려온 금부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라 빚을 갚겠다고요. 저는 경제학자로 20년 넘게 각국의 위기 대응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리스 재정위기, 아르헨티나 디폴트, 태국 바트와 폭락.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 것을 지키려 해요. 정부를 탓하고 거리로 나가고 시위를 벌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351만 가구가 자발적으로 금을 내놨어요. 국가의 빚을 내 빚으로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경제학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어떤 모델에도 이 변수는 없어요.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역 14달러, 독일 탄광 지하 900m, 중동 사막 섭씨 50도, 951만 가구의 결혼 반지. 이 나라의 출발점과 그 과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칼럼을 쓰러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 완전히 바른 이야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품을 증명하려고 데이터를 팠는데 데이터가 저에게 70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숫자 너머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지금 세계 5위 증시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 세대가 지켜낸 것들이 지금 무엇이 됐는가? 저는 다시 검색창을 열었어요. 독일 탄광 지하 900m에서 월급 봉투를 고향으로 보내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중동 사막, 섭씨 50도에서 배관을 깔던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보내온 돈으로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자식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어요. HBM4였습니다. HBM이 뭔지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AI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선이 넓을수록 더 많은 차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HBM의 성능이 높을수록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챗 GPT가 질문에 답하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인식하고 의료 AI가 암을 진단하는 모든 순간에 HBM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품이에요. 삼성전자가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말은 삼성이 만들기 전까지는 지구상 어디에도 이 제품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미국도 없었고, 일본도 없었고, 네덜란드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처음 만든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월에는 HBM4E 12단 샘플을 업계 최초로 공급했어요. HBM2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버전입니다. 12개 층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구조인데
층과 층 사이의 연결 정밀도가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수준이에요. 이걸 양품으로 뽑아내는 수율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반도체 업계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그걸 해낸 거예요.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에 삼성 HBM4가 들어갑니다. AMD 차세대 AI 칩 MI400에도 삼성이 주공급사로 선정됐고요. 엔비디아와 AMD,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는 두 회사가 모두 삼성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AI 산업의 심장이 한국 반도체로 뛰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SK 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삼성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지만 전략은 달랐어요. HBM 시장 점유율 62%,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을 단 한 회사가 쥐고 있었습니다. 2026년 물량은 이미 전량 완판 상태예요. 주문을 받고 싶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올해 HBM 매출은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었고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12위에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의 93%까지 따라붙으며 코스피 1위 자리를 두고 30년 만에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두 회사가 세계 AI 메모리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로 멈추게 한 건 LG 이야기였어요. LG는 원래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1999년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도체 사업부를 현대에 넘겨야 했어요. 그게 시간이 흘러 SK 하이닉스가 됩니다. LG 입장에서는 자기 손으로 키운 사업을 외부 압력으로 내줘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27년이 지났습니다. LG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를 독자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더는 HBM에 층층이 쌓인 반도체 칩들을 정밀하게 접합하는 장비예요. 지금까지 이 장비 시장은 일본과 네덜란드가 독점해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HBM을 만들면서도 핵심 장비는 외국에서 사와야 했던 거죠. LG는 그 장비를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정밀 식각 장비 개발에도 착수했어요.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장비인데 이 역시 일본과 네덜란드가 독점하던 분야였습니다. 27년 전에 빼앗긴 자식을 되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번엔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번 돈이 자식 교육비가 됐고 그 자식들이 공장에 들어가 기술을 배웠어요. 그 기술이 쌓여 반도체가 됐고 그 반도체가 세계 AI 산업의 핵심 부품이 됐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번 돈으로 세운 공장에서 그 돈을 보내준 아버지들의 자식들이 지금 세계 최초 HBM4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IMF 때 결혼 반지를 내놓은 351만 가구의 자녀들이 지금 62%짜리 글로벌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책상 위 커피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 있었고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48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칼럼이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칼럼 파일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제목을 바라봤어요. 한국 증시 5위, 반도체 버블 경보. 커서를 제목 위에 올려놓고 잠시 멈췄다가 전체 선택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빈칸이 됐습니다. 새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뭐라고 써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버블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파일을 닫았어요. 내일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오늘 밤은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역습 4달러, 지하 900m, 섭씨 50도, 부색 51만 가구, HBM4 62%, 1조 달러. 이 숫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런던의 6월 아침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전날 흐리던 하늘이 씻겨 내려간 것처럼요. 커피를 한 잔 타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제목의 칼럼 파일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재학에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말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고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그랬어요. 악재 하나하나는 버틸 수 있는데 그것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반도체가 호황이었어요. HBM2 세계 최초 양산, SK하이닉스 점유율 62%, 2026년 물량 전량 완판,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당산이 호황이었어요. 수출 56조 6천억 원, 나토 내 2위, 수주 잔액 113조 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군비 증강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흐름이었습니다. 조선이 호황이었어요. LNG 운반선 점유율 66%, 수주 잔량 3.5년치. 에너지 전환 시대에 LNG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배를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원전이 호황이었어요. 체코 두쿠반이 26조 원 계약, 유럽 시장 첫 진출. 탈탄소 흐름 속에서 원전에 대한 재평가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유진영에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호황이었어요. 현대차 그룹 3년 연속 글로벌 3위, 727만 대, 미국 역대 최다 판매. 5개 산업이 동시에 세계 상위권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퍼펙트 스톰의 반대말이 필요했어요. 모든 호재가 동시에 겹치는 상황. 영어에는 딱 맞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한국어로는 퍼펙트 승풍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부는 상황이요. 그런데 저는 분석가입니다. 좋은 소식만 쓰는 건 제 일이 아니에요. 리스크를 직시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편중이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의 50.4%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산, 조선, 원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어요. 미국 증시가 빅테크 7개로 분산돼 있고 업종도 AI,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SNS로 다양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두 종목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분산이 더 빨라져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인구였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내수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고 이건 장기적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방장은 수출로 버티고 있지만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중 갈등이었어요. 한국의 대중구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세 변수와 공급망 재편 압력이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를 요구하고 있었고 중국은 히토리와 핵심 광물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 사이 어딘가에 끼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리스크를 메모장에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리스크를 쓰면 쓸수록 반론이 따라왔어요. 산업 편중 문제. 맞아요. 그런데 미국도 빅테크 집중을 문제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더 올라갔습니다. 집중은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인구 문제. 맞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내수보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구조예요. 인구가 줄어도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는 한 성장은 가능합니다. 미중 갈등. 맞아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도, 원전 부품도, 조선도 한국 없이는 안 되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리스크를 쓰면서 동시에 그 리스크가 왜 한국에게 치명적이지 않은지를 설명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많이 봐왔어요.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이 나라들이 무너질 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리스크가 쌓이는 속도보다 그걸 해결하는 속도가 느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일 쇼크가 오자 중동으로 달려가 공사를 따냈어요. IMF가 오자 351만 가구가 금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외국에 의존하자 LG가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속으로 뛰어들어 돌파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다시 칼럼 파일을 열었어요. 빈 제목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 이 나라가 정말 유례없는 사례인지 아니면 제가 놓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비슷한 나라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자원이 없고 땅이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데 경제 강국이 된 사례. 한국이 정말 유례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선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싱가포르가 먼저 나왔습니다. 면적 733제곱킬로미터. 서울보다 조금 큰 도시국가예요. 자원은 없고 내수시장도 없고 말라카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요충지 하나를 붙잡고 세계 금융과 물류의 허브가 됐습니다. 1인당 GDP는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인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590만 명이었어요. 한국의 9분의 1이에요.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는 것과 5천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규모 자체가 달라요.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기술 혁신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자원이 없고 주변이 적대적인 환경인데도 첨단 기술과 방산으로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950만 명이었어요. 역시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더 찾아봤어요.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 이 나라들은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500만에서 900만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한국처럼 1인당 GDP 64달러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출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5천만 명이라는 규모가 핵심이었어요.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 자원 없이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하고 세계 5위 증시를 만든 사례. 저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역사상 없는 사례였어요.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어요. 전후 경제 기적의 대명사였던 일본을 전쟁 폐허에서 출발한 한국이 따라잡은 겁니다. 그것도 추월했어요. 201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DAC에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남을 돕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역사상 이 전환을 이룬 나라 중 한국만큼 짧은 시간에 해낸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런던의 오후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이 자리에 앉았을 때와 같은 자리였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48시간 만에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48시간 동안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칼럼 파일을 불러왔어요. 빈 제목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 증시 세계 5위, 역사상 유례없는 사례. 그리고 첫 문장을 썼어요. 이 나라를 만든 건 석유가 아니었다. 가스도 아니었고 넓은 땅도 아니었다. 저는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국토 107위, 인구 29위, 에너지 자립도 6%의 나라가 어떻게 세계 5위 증시를 만들었는지, 64달러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추월하기까지 70년의 궤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독일 탄광 지하 900m의 광부들이 보낸 월급 봉투가 어떻게 HBM4가 되나는지, 중동 사막, 섭씨 50도의 땀이 어떻게 LNG 운반선 66%가 됐는지, IMF 때 결혼 반지를 내놓은 351만 가구의 장애들이 어떻게 세계 AI 산업의 핵심 부품을 만들게 됐는지 쓰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따라왔어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30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성장한 나라도 봤고 무너진 나라도 봤어요. 자원이 있어서 올라간 나라도 봤고 자원이 있어서 오히려 저주를 받은 나라도 봤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한 나라도 봤고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걸 오히려 동력으로 삼은 나라도 봤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동력으로 삼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불리한 조건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된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무조건 사람을 키웠고, 매수가 좁으니까 무조건 밖으로 나갔고, 위기가 오면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70년 동안 그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지금 세계 5위 증시가 됐어요. 저는 칼럼의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 나라가 없어요. 성장 이론에 이 나라를 대입하면 오류가 납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이론적 범위를 벗어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칼럼의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교과서에 없는 나라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나라가 교과서에 실려야 하는 이유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 이름을 저장하는 창이 떴습니다. 저는 파일 이름을 이렇게 입력했어요. 코리아 파이너. 창을 닫았습니다.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칼럼 완성.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세요. 완성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의 런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국토 107위, 인구 29위, 자원 제로. 이 조건에서 세계 5위 증시를 만든 나라는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건 운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4달러에서 출발해서 70년 만에 여기까지 온 나라. 그 나라의 국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신 분들, 댓글로 대한민국 최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요방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